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남들보다 먼저 눈을 뜨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버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지요. 통장은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인생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은 평생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은 뒤에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가난에 묶어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지만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깊이 박혀있는 가난한 도덕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교과서가 말하는 고결한 인품도 아니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선행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왜곡된 착함, 비뚤어진 양심,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도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너만 잘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들이 지나치게 커져 어른이 된 뒤에도 돈을 벌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 몫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왠지 미안해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깎아달라고 하면 어차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괜히 상처 줄 필요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용히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인간적인 도덕이라 믿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착함이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었고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천천히 가난 속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덕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덕, 그리고 나를 죽이는 도덕. 사람을 살리는 도덕은 책임과 함께 움직입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가져온 결과에 책임지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도덕입니다. 반대로 나를 죽이는 도덕은 책임을 피해가면서 미안함만 크게 만드는 도덕입니다. 남의 기분은 지나치게 배려하면서 내 가족의 삶은 외면합니다. 늘 양보하고 참지만 그 대가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불만이 쌓여가는 도덕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돈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돼.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그러나 부자의 도덕심은 전혀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이 원칙의 무게가 결국 가족과 직원의 삶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의 작은 양보가 내일 더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가난한 도덕심은 눈앞의 평화를 위해 진짜 책임을 미룹니다. 반면 부자의 도덕심은 지금 불편해도 나중에 더 큰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조금 손해보면 되지. 괜히 나서서 분위기를 깰 필요 있나? 돈 문제로까지 예민해질 필요가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남들은 편안해지고 나는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와 내 가족의 삶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평생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를 통찰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이 가난한 도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인생에는 끝없는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남의 마음은 병들지 않게 지켜주면서 자기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도덕심은 다릅니다. 먼저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의 결과를 끝까지 지고 약속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도덕으로 여깁니다.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늘 불안 속에 흔들리는데 어떻게 남을 돕는다는 말이 진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착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삶 전체의 신뢰를 얻습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주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이 채널은 단지 부자가 되는 기술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단단한 기준과 철학을 함께 세우는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8가지 가르침의 형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지, 부자의 도덕심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깊게 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8가지 가르침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도덕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죽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대답을 떠올리게 됩니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에서 그 도덕의 민낯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는 도덕과 당신을 천천히 죽여가는 도덕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은 평생을 두고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도덕에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덕, 그리고 나를 죽이는 도덕.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착함이 칼이 되고 배려가 독이 됩니다. 그 칼날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늘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역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던 시절 누군가 어려워 보이면 물건을 그냥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지.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제를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적인 도덕이라 믿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자기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감마저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더 큰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는 한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어요. 이병철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지만 강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가족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그 사장의 가슴에도,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도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도덕은 상대의 감정을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책임까지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책임 없는 착함은 결국 가난을 불러오는 덫이라는 것. 도덕은 따뜻함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약속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는 것. 고객에게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 회사에 해를 끼치는 습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도덕입니다. 가난한 도덕은 피해를 보기만 합니다. 반면 부자의 도덕은 피해를 막아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힘들어 보인다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며 자꾸만 자신의 책임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맡을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도덕은 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부리나? 내가 너무 딱딱한가?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부자의 도덕은 단단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살아남을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저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끊어야 할 때 끊고, 지켜야 할 때 지키는 불편한 선택의 순간들이 끝없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감정이고 책임은 기준입니다. 감정에 기대면 그때그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세우면 평생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좋은 사람이 아닌 신뢰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병철이 말한 가난을 만드는 도덕, 그리고 부를 만드는 도덕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로 완성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선택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곧 밝혀집니다.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나는 사람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훌륭한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늘 강조해온 가치가 바로 그런 착한 인성 아니었습니까? 웃으며 인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불편한 말은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착하면 무엇이든 잘할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착한 직원은 실수하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표정에도 후회가 가득하고 태도에서도 성의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깊게 파고들지 않고 그저 감정만 앞서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감정으로 책임지지만 유능한 사람은 결과로 책임진다는 것을. 유능한 직원은 실수를 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착한 직원이 상사의 기분을 살핀다면 유능한 직원은 회사의 미래를 살핍니다. 착한 직원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면 유능한 직원은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착함이 회사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회사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직원이 거래처의 실수를 대신 떠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쪽이 너무 다급해서 제가 그냥 책임졌습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리도 있었고 사람 좋은 구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착함은 회사의 손해로 이어졌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일세.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굴러갑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착함이 아니라 냉철한 책임감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인가? 이 결정이 회사의 방향을 지켜주는가? 착한 사람은 이를 미루다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뒤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기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책임 있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따뜻한 말보다 한 번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 성장을 이끌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의 착함은 때로 사치입니다. 착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책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착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따뜻함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함과 일관성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고 리더의 도덕입니다. 이제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세운 선과 내가 세운 기준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경계 속에서 사는 인생과 내가 만든 원칙 위에서 사는 인생의 차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기준은 놀랍게도 작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지키며 살아야지.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두 문장은 얼핏 들으면 비슷한 의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은 남이 그어놓은 경계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고 타인의 시선으로 완성되는 선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내가 스스로 만든 원칙입니다.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내가 결정하는 나만의 중심축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이 정해준 선을 넘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남이 뭐라 할까, 오해받지 않을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만든 기준 안에서 움직입니다. 남들의 눈보다 내가 세운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역시 젊은 시절엔 선에 맞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멈추고 주변에서 지금은 위험하다 하면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른다운 삶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스스로를 제약하는 선을 평생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납품을 미루는 바람에 회사는 큰 손실을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쪽도 사정이 있겠죠. 기다려주는 것이 상도덕 아닙니까? 그 말은 선을 지키자는 말이었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위해 원칙을 접으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약속을 어기기 전에 말했어야 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거래처가 다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다시 선택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선은 남이 정해놓은 것이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며 살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의 철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칭찬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일관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남의 눈보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은 감정과 눈치로 흔들리지만 기준은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집니다. 이병철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순간의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시간의 신뢰다. 정의는 감정에 따라 바뀌지만 신뢰는 꾸준한 일관성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반짝입니다. 누군가 박수 쳐줄 때만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도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더 빛납니다. 부자는 그 빛을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선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남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인생을 바뀌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감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겸손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그 감정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상한 죄책감에 묶여 살아갑니다. 돈을 조금 벌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남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면 혹시 내가 교만해진 건 아닐까?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평생 가난의 언저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업이 조금 잘 되면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을 지우고 성과마저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다. 그건 결과다. 남들이 쉴 때 당신은 버텼고, 남들이 포기할 때 당신은 남았고, 그 책임을 짊어진 대가다. 가난한 도덕심은 죄책감을 미덕처럼 착각합니다. 돈을 벌면 미안해하고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에게 빨리 나눠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물론 나눔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는 나눔은 진짜 선이 아닙니다.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일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죄책감의 무게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가난할 때 누군가 나보다 어려운 처지를 보면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한 발 나아가려는 발목을 끝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는 자극을 받으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가? 왜 내 책임으로 얻은 성과조차 미안해하며 축소하는가?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책임에서 온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불편한 선택과 아픈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직원을 해고해야 할 때, 거래를 끊어야 할 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책임을 짊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책감을 짊어집니다. 책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죄책감은 과거의 실수에 머물게 합니다. 책임은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죄책감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책임은 삶을 넓히지만 죄책감은 삶을 좁힙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더 큰 책임을 져라. 이 말은 더 많이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넓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면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도덕이고 진짜 선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선한 것이다 하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말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안한 부자로 살 것인가? 책임지는 부자로 살 것인가? 죄책감에 끌려다니며 남의 눈에 착해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내 삶을 내가 키워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차갑다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정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너무 차갑다. 부자는 인간미가 없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온 오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냉정함은 무정함이 아니라 책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해 밤을 꼬박 사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회사에 큰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놓고도 차마 해고한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인가? 직원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회사가 감당해야 한다면 다음 실수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것은 수십 명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내 마음은 참혹하다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직원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를 내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냉정함은 때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순간의 슬픔과 불편함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결정을 미룹니다. 반면 부자는 원칙으로 결정합니다. 감정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은 조직과 미래를 살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일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지켜야 사람이 삽니다. 일이 무너지면 사람도 함께 무너집니다. 냉정함이란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내 감정은 불편해도 내 결정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비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용기입니다. 감정은 쉬운 선택을 떠밀지만 책임은 어려운 길을 요구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조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까지 지켜냅니다. 냉정함은 인간미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미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인간미란 순간의 동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뢰입니다. 장기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냉정해 보일까 두려워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냉정함이 내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제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미워하는 함정에 빠지는지 그 심리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끝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곧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부자는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수를 하면 끝없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마치 스스로를 벌주는 재판관 같습니다. 자기 판단은 언제나 가혹하고 자기 용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도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자기 혐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판단은 또 다른 실수를 부릅니다. 그 실수는 다시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성장은 시작도 되지 못합니다. 나 역시 한때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루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직원이 실수를 하면 내 잘못처럼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과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자책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병철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벌주고 있구나.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자. 대신 냉정하게 바라보자. 나를 미워하면 후회로 이어지고 후회는 행동을 늦추며 세상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수를 다루는 방식은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자는 실수를 코스의 일부라고 이해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때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미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움츠러든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미움 속에서는 성장도 혁신도 없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표지판일 뿐이다. 그 표지판을 보고도 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부끄러워하고 남보다 앞서면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는 자기 안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가? 스스로 세운 약속을 나는 지켰는가? 그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항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자기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연료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심판하고 부자는 자신을 재건합니다. 이제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깊은 곳에서 지탱하는 한 가지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하고 성공보다 먼저 세워야 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나는 평생을 걸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돈보다 더 귀한 한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돈이 없어지면 자신의 가치도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법니다. 돈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돈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양복의 주름 하나, 구두의 먼지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작은 태도 속에서 나 자신에게 한 가지를 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대충 다루지 않는다. 그 사소해 보이는 태도가 결국 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에 익숙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 그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주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만들면 세상도 그 사람을 바로 그렇게 대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도망치기 때문이다.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거래에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약속을 어김없이 지킵니다. 그 단단한 신뢰가 결국 부의 바탕을 이룹니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사업 초창기 한 거래처. 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이런 작은 계약에 굳이 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작은 돈일수록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자는 돈을 존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돈도 대충 다룹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도 그 사람을 대충 대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whispered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너 자신만은 절대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그 다짐 하나가 그 모든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화려한 성공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위축됩니다. 기회를 받아도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기회가 없어도 준비합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며 가난한 마음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갈라놓는 아주 교묘한 덫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고 가장 오래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함정, 그것은 바로 공짜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가장 교묘한 기준을 아십니까? 그것은 노력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출신 배경도 아닙니다. 바로 공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눈앞에 주어진 작은 이득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당당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값을 치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임을 압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이건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당한 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깔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치르지 않은 그 대가는 언젠가 훨씬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공짜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달콤함을 운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자유를 잃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공짜에 익숙해질수록 자기 결정을 남에게 맡기게 되고 자기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방심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무료로 자재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받으시죠.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가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거래처가 다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같은 분은 평생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신과의 거래는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공짜는 관계를 흐립니다. 대가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잠시 기뻐하지만 부자는 자기 존중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현대사회는 공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두는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무료 체험 포인트, 적립할부, 지금 당장 비용 없이 시작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공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더 깊은 의존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는 압니다. 내가 지불하는 돈의 크기보다 지키는 자유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당히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선택권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맑게 유지합니다. 공짜에 길들여지는 순간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는 이익이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삽니다. 공짜는 그 소중한 자유를 가장 교묘하게 침식하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습니다. 착함과 책임, 죄책감과 기준, 자기 존중과 자유부자의 도덕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 결론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8가지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라. 착함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남이 나를 좋아할지, 그 시선과 감정 속에서 자신을 끝없이 조절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려는 의지입니다. 남의 마음보다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내가 보호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분명히 세우는 힘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당신을 착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끊임없이 미안해하고 내 몫의 대가를 받아도 죄스럽고 성공이 와도 마음이 불안하고 삶 전체가 타인의 기준에 흔들립니다. 반면 부자의 도덕심은 당신을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오래 지속되는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착한 선택은 순간의 박수를 받아낼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선택은 평생의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박수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국 선택합니다. 8가지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착함과 책임, 도덕과 기준, 죄책감과 용기, 자기 혐오와 자기 존중, 공짜의 유혹과 대가의 원칙. 이 모든 대비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을 스스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길, 가난한 마음을 끊고 부자의 마음을 여는 길. 진짜 부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평생 움츠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착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책임은 세상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와 자유는 오직 그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자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도덕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도덕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작은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에 동의한다는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책임은 삶의 방향을 얻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선택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에 도달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8가지 가르침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